6개월 만에 돌아온 내 집 앞에 낯선 신발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30년을 쓸고 닦은 집인데,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비도 끝나 있었거든요. 오늘은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움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일상 속 차별과 희생. 저는 1962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 시절 딸은 그냥 딸이었습니다. 공부보다 집안일, 꿈보다 시집.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가 훨씬 많이 불렸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졌고 저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언제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30년 넘게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희 친정이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서 시집을 왔어? 결혼 첫날 들은 말입니다. 하객들이 다 가고 신혼방 문이 닫히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건넨 말을 저는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은 전쟁이었습니다. 추석 사흘 전부터 시댁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만들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제 손은 언제나 명절이 끝날 때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네. 갈비간이 짜. 잡채가 맛이 없어. 옆에서 남편 형수님이 가져온 케이크 한 조각에는 어머 이거 어디서 샀어? 맛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딸과 아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딸이라서라고 나중에 친척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직접 오셔서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저는 분만대에 누운 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늘 두 번째였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으면 아이 학예회는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이 있으면 딸아이 생일 파티는 취소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을 30년 동안 수백 번 했고 저는 그 말에 수백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산 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저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남편 몰래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살림비에서 아끼고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작은 돈을 합쳐서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아무도 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TV 채널을 제가 골랐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60년 가까이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였습니다.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 연수 프로그램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6개월 과정, 동남아시아 현지 파견, 항공료와 숙소 일부 지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갑자기?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62이에요. 어머니 허락받고 가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집은 어쩌고? 재산은? 명절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혀를 차셨습니다. 늙어서 철이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2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숨이 차다. 다리가 아프다. 혼자 있기가 무섭다.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일정을 미룰 수는 없어? 저는 짐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 미뤄요. 남편 형님 그러니까 큰시아 주버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재수씨 이 시국에 해외를 가?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혼자서 몇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 통장과 카드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안업체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홀가분했습니다. 그 홀가분함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지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숨을 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선생님이라고.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좀 계셨으면 해서. 우리 집 비어 있으니까 형네 식구들이 잠깐 쓰기로 했어. 곧 나가실 거야.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 보안 앱을 열었습니다. 결정적 사건 발생. 현지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교재 준비, 저녁에는 다른 봉사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고 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에서 뭔가를 잠시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런데 3달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있잖아 형이 사업이 좀 어렵대. 형수도 거기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 집이 좀 넓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넓지 않아요. 방 2개짜리야.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떡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30년 동안 항상 저 혼자 그 말 바깥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달부터 있어. 당신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지난달. 2달째 문자를 보낸 그 직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거 형이 잘 못 외운다고 해서 내가 바꿨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깜빡했다. 30년 동안 그 말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저는 알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안 앱을 열었습니다. 앱에는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 출입 기록, 날짜와 시각, 낯선 출입 패턴들, 어른 2, 아이 3으로 추정되는 5명의 움직임이 2달 가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에 딱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저를 은행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관리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앱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앱이었습니다. 제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메모를 열었습니다. 귀국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 후. 그런데 저는 메모 옆에 작게 다른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3주 앞당긴 날짜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잤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깊은 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가방을 끌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에서 잠깐 일하다 왔습니다. 고생하셨겠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쉬고 왔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동, 익숙한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에 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낯선 신발들이 보였습니다. 남자 운동화, 여자 슬리퍼, 아이 신발 3켤레.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비상 마스터키 카드였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린 소리가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숨겨진 진실 공개.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냄비 끓는 소리, 누군가 밥 다 됐어요? 하는 소리. 저는 캐리어를 문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12살쯤 돼 보였고 막내는 5살쯤이었습니다. 제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낯선 표정으로. 부엌에서 형님이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아, 어머 동서?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에서 아주버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버니도 굳었습니다. 재수씨. 이렇게 일찍 온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좀 일찍 왔어요. 그 순간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응, 일찍 왔어.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 전에 몇 가지 처리한 게 있어요.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입니다. 결혼 전 제 돈과 친정어머니 유산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명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무단으로 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발송되어 있습니다. 아주버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재수씨 이거 동생이 괜찮다고. 남편은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퇴거 요청입니다. 2주 이내에 자진 퇴거하시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동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야.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형편이 어려울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가난해서, 시댁은 싫다고 해서. 이 집은 그때 제가 혼자 만든 제 자리예요. 이 자리만큼은 지켜야 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형제간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얼굴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따로 이야기예요. 그날 밤 아주버니네 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이라 기다리는 건 잘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탈 때부터요. 남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잖아.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제게 건넨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열어봐. 봉투 안에는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저는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당신 친정에 찾아간 적이 있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잖아. 결혼 전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셨대. 몰래.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어머니는 오래 편찮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시집살이에 정신이 없어서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서 뭘? 당신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대. 목돈을. 당신 결혼 준비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셨는데. 싫어하신 게 아니야. 어머니도 친정이 가난해서 시집 왔어. 당신이랑 같은 처지였어. 그래서 더 가혹하게 대하셨던 거래. 본인이 당한 걸 그대로 하신 거래.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러셨어.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 열쇠 전해줘라. 이 열쇠가 뭔지는 나도 몰라. 안에 쪽지가 있더라고.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열쇠 아래 작게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미안하다.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이 열쇠는 내 고향집 열쇠다. 이제 네 거다.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상처가 그 쪽지 하나로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글씨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참았겠구나. 그분도 저처럼 울었겠구나.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버렸을 뿐이겠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해야 해? 저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다려도 돼? 모르겠다고요. 저는 솔직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진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니네 가족은 2주 안에 나갔습니다. 잡음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내용 증명 덕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각방을 썼습니다. 대화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를 보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모임에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남편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을 제가 관리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함께 관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이 30년 만의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집은 경북 산골의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루에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삐걱이는 나무 바닥, 낡은 장독대.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30년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로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다는 걸 저는 62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한옥을 가끔 찾아갑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서랍 안에 있습니다. 꺼낼 수도 있고 꺼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저를 걱정합니다. 특히 딸아이가. 딸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야 사는 것 같아.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말하는 게 사랑이야. 그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한옥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혼자 심었습니다. 혼자 물을 줍니다. 혼자 수확합니다. 그리고 혼자 먹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살면서 참기만 했던 분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딱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그 순간을